안녕하십니까.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이재화 박경신의 검찰개혁 제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잘 안녕하십니까. 계셨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 8월 30일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회 가석방 됐잖아요. 네네. 그 가석방을 계기로 권력형 탈옥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문제를 우선 짚어보고, 그 가석방 계기로 또 정봉주 전 의원의 8.15 사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논해보고요. 그 두 개를 논해본 후에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난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육군대위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됐잖아요. 네네. 그 문제의 쟁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이재정 변호사를 모셔왔는데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재정 변호사님 좀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 변호사입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너무 필요한 얘기를 또 우리 사회에 흔히 볼 수 있는 사건들하고 맞물려서 쉽게 설명하시고 그런 귀한 시간 가지고들 계시다고 해서, 그리고 저도 오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정 변호사님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인데 우리 황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사건 제1심 변호 또 맡으셨죠? 네, 함께 했지요. 우선 은진수 가석방과 정봉주 사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아까 이 변호사님이 은진수 가석방에 대한 권력형 탈옥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이게 이 권력형 탈옥이라는 말을 이 변호사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많은 일반 시민들이 트위터에 권력형 탈옥을 라는 지적을 해서 정확한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취지는 국민들이 가석방을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이기 때문에 가석방이라는 법적 형식을 빌어서 내보내는 거다. 그래서 권력형 탈옥이란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썼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또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권력형 탈옥이 아니라 국민형 탈옥이라는 글을 트위터로 올려서 논란이 됐었죠. 논란이 아니라 지금 트위터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글 때문에. 지금 권력형 탈옥이라는 말을 지금 본인이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오늘은 권력형 탈옥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재정 변호사님도 그 글 보셨어요? 예, 권력형 탈옥과 관련해서 최시중 예전에 병원 갔던 상황 때부터 들었던 말이긴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두 번이라는 사건의 반복이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경악할 때 썼던 말이 아니라 이젠 관행처럼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말이 돼갈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벌써 두 번째네요. 그러니까, 예. 잠깐, 은진수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모를 간단한 사건을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재밌는 게 은진수가 또 정봉주하고 좀 관련이 있죠. 네. 은진수는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의 BBK 대책팀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감사위원으로 발탁이 됐죠. 그래서 이분도 보훈인사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선고되고 상고를 포기한 이후에 8월 30일 가석방된 인물입니다. 예,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여기서 감사위원이 그냥 감사위원이 아니라 감사원의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아주 높은 자리를 가지신 분인데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다. 1급 상당의 직급이죠. 네네. 저는 이제 은진수 가석방 문제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는 개인 비리가 아니고 권력형 비리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은 피해자들이 지금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된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사 자체도 종결된 게 아닙니다.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접근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으로 내준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당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MB 캠프의 BBK 대책팀장을 활동하면서 가짜 편지에 깊이 연루되어 있던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홍준표 당시 클린 선거 대책위원장이 가짜 편지를 근거로 이른바 김경준의 기억 입국서를 유포를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 수사가 최근에 이제 종결을 했었는데 면죄부를 준 거죠. 가짜 편지 이 사건에 대해서 홍준표나 은진수 전 감사위원 이거 지금 가석방 이야기가 불거져 나왔어요. 결국 저는 이 가짜 편지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아니한 데 대한 대가성 또 오히려 입막음용 가석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석방 요건이 뭔가요? 언제 가석방을 할 수 있나요? 이제 법의 가석방 요건은 형기가 3분의 1 이상이 된 수용자 중에 행형 성적이 좋은 사람을 이제 가석방을 하는데요. 이분은 행형 성적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진수 씨가 좀 문제되는 거는 형이 확정되자마자 1급수로 분류를 했다는 거 아니야. 정봉주 의원은 아직 지금 2급수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행형 성적을 좋게 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여기서 1급수는 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등급이죠. 행형 등급이죠. 얼마나 모범적인가에 따라서 모범수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살기 시작하자마자 모범수로.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갑작스럽게 상고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은진수 감사위원이. 자, 상고 포기는 통상적으로는 기결수보다 미결수로 생활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제한이 별로 없으니까. 서신이나 접견, 면회 이런 게 제한이 별로 없는데 기결수는 뭐 상당히 대폭적으로 축소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미결수는 구치소에 있을 수 있는데 구치소에 있으면서 접견도 제한이 없고 좀 자유롭게 있고 싶어하는 게 정치인들이 일반적인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제 상고 포기한 것은 그 이전에 언제 가석방 해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실제 2월에 상고 포기가 있었는데 2월에 상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법원에 상고를 했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결론이 났을지 안 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전혀 가석방의 대상자로서 거론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고를 하게 되면은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이 안 되고 근데 상고를 포기했다는 건 근데 이제 무죄를 다퉈볼 기회를 포기했다는 건 미리 이제 가석방 될 거라는 걸 다를 그런 언질이 있어서 상고를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가석방 문제는 그 정도로 일단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어서 정봉주 전 의원의 지금 전 의원이 구속된 지가 지금 7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됐겠네요. 추운 겨울에 빨간 목도리 들고 들어갔으니까. 지난 토요일 날 7시에 여의도 공원에서 한여름밤의 치중봉담이라고 해서 행사가 있었는데 저도 참석했었어요. 근데 혹시 변호사님도 아니요, 저는 한 1000명 정도 오지는 않을까 했는데 그날 얼마나 왔습니까? 주최 추산 5만인데 경찰 추산을 확인해 보니까 5만 맞다 그러더라고요. 맥주까지 주신다고 하던데 그 많은 인을 어떻게 감당하셨나요? 그게 원래 맥주는
선착순 한 1,500명은 무료를 주고, 그다음부터는 다 사서, 그리고, 그 낙검수나 이쪽 주최 측에서 정봉주 팬카페에서는 뭐, 그 정도 감당할 여력이 없죠. 그런데, 아주 그런 행사도 있고요. 어제 8월 1일 날, 정봉주의 변변치 않은 친구가 3명이 있어요. 네. 안민석 의원, 정청래 의원, 그리고 저도 그 변변치 않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 변변치 않는 친구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정청래 의원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회 본회의장 스크린에, 여름 수입은 정봉주 사진을 올려놓고 5분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봉주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라고 오래간만에 마음에 드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회의 중에 하셨단 말씀이죠? 네, 본회의에 5분 발언을 해서 어쨌든 이것이 이제 정봉주 사면이 공론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5만 명이 그 삼복도위에, 그날이 중복이었거든요. 삼복도위에 5만 명이 모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혹자는 1997년 DJ YS 그때 유세 이후로 최대 인파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때 뭐 보라매 공원에서 100만 명 모이고 이럴. 그래. 요즘은 대통령 후보, 박근혜 후보나 우리 문재인 후보가 하더라도 1000명 이상 모이는 아마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모이는 건 힘들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그 현역 의원이 그 발언과 관련해서 말 한마디 했다고 실형 옥살이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이런 동정론에다가 은진수 가석방에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그렇게 했죠. 국민들은 정봉주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느닷없이 은진수를 가석방을 했다. 은진수가 권력형 탈옥이면 정봉주는 국민형 탈옥해야 한다. 10만 명만 모이면 탈옥시킬 수 있다고 재미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잘못하면 10만 명 모였겠네요. 그래서 그 보수 언론이 조정동과 보수 언론이 이게 법률가가 이렇게 선동해도 되느냐 이렇게 막 지적하고, 안민석 의원은 항의의 성 표현으로 밀란 발언을 했는데, 그 정봉주 구명위원장인 그 삼선 의원이 밀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중동이 침소봉대가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조중동이 그렇게 이제 말꼬투리 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논란이 됐었어요. 혹시 박경신 교수님 정봉주 의원 좀 아시죠? 예. 정봉주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운 게 옛날부터 그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 그거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논문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걸 직접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딱 정봉주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판결 되자마자 저는 그게 이제 진실적 명예훼손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이 정봉주 구출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거의 첫 번째 게 바로 진실에 대한 진실로 딴 사람의 평판을 저하해도 처벌하는 법, 이 법을 없애는 안이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너무 길어요. 죄송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지금 정봉주 사면을 지금 해야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정봉주가 처음부터 사실은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말이 허위라고 해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BBK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는 정봉주의 주장이 허위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마무리 건데.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 판결이 잘못했다. 네, 그렇죠. 그 판결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판결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판결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변호인인데 그렇죠.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또 하나 있어요. 자, 그 중에 판결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측에서 해명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해명했는데도 계속 주장했다는 건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예요? BBK 가짜 편지. 네. 가짜 편지를 갖고 기획국수를 유포했는데 그쪽 캠프에서는 증거도 가짜로 조작해서 한 건데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러면 게임 끝난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 내보내야죠.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요. 당시 이게 한나라당 경선 때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동일한 발언을 했었어요. 오늘 일간지를 보니까 이렇게 계약서가 있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표 수사도 안 받았잖아요. 그 새누리당에 지금 유력 대선 후보가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전 의원이 감옥에 같이 가 있든지 아니면 나와야죠. 그게 행정성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검찰은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는 고소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 아니, 고발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 이게 친고죄도 아니고 고소가 있어야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 누가 고발을 하셨죠 아마 정봉주 의원. 어쨌든 그래서 그걸 주목을 못 받아서 그런데. 네네. 기획입국설도 마찬가지예요. 그 증거 없는 거 검찰 다 알았잖아요. 기획입국설은 기소 한 명도 안 했잖아요. 이건 여러모로 보나 정치적 탄압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정봉주 의원이 기소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잖아요. 그러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서면을 냈는데 그게 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친고죄가 아니니까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했는데 이제는 확정되었으니까 처벌을 원치 않으면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사면해야 된다고. 네. 제 말 동의하세요? 물론입니다. 감옥에 넣으신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정봉주 의원의 변호인인데요. 나경원 씨가 고소를 했었잖아요. 그때 감옥에 계시긴 하지만 이미 기결수긴 하지만 고소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이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때 뵈면서 느꼈던 건데 비슷한 얘기를 했던 박근혜 씨는 이제 유력 대선 주자가 되어서 고고행진을 하고 있고 본인은 몇 평 안 되는 방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갑갑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갑갑함에 그냥 감정적 위로를 해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는데 참 어떤 노력을 모아야 정의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정말 밀란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발언을 잘한 것 같아요. 밀란 얘기요?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이야기는 교도소 문 부수고 나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들이 사면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봉주가 나와야 된다는 정당성 요구를 해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저는 10만 명이면 된다고 봐요. 모 소식통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항상 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는데 모 소식통에 의하면 8월은 물론이고 10월도 힘들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힘들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저의 발언이 차라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한이 있더라도 전혀 의외의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 저는 가볍게 8.15 때 가석방 될 건가 아닌가 우리 그냥 내기 한번 해볼래요? 저는 혹시 가능할 것 같아요. 어때요, 두 분은? 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모 소식통에 의하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아니다. 어쨌든 이재정 변호사는 바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합니다. 우리 박경현 교수님. 저 이재정 변호사에게 걸겠습니다.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 역대 대선 때
자기가 당선된 대선 관련해서 정치인들을 사면을 안 해준 예는 없었어요. 상대방 쪽. 그런 부담이 있을 텐데, 문제는 박근혜 후보일 텐데요. 박근혜 후보는 딜레마가 있어요. 본인이 발언을 했는데 정봉주가 감옥에 있으면 계속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계속 뒷골이 땡기겠죠. 또 하나는 정봉주가 너무 시끄러워지면 자기 대선판이 부담이 될 텐데, 그러면서 저는 그럴 거예요. 이번 은진수는 가석방을 시킨 이유가, 우리에서 가석방 시킨 이유가 8.15 때 최수중 등 측근들이 한 20명이 감옥에 있잖아요. 최수중 등 주요 측근들을 지금 정봉주 전 의원하고 패키지로 가석방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 설이 저는 생각합니다. 내기하시죠. 그 설도 이재화 변호사님 만드신 거 아니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이재화 변호사님. 아니, 그런 걸 하고요. 그럼 하여튼, 재미있으라고 한 이야기고요. 여튼 절대로 바라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 국민의 어떤, 법감정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사면돼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정말 제가, 밥을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오늘은 이제 육군대위 상감모욕죄 사건이 왜 문제가 됐고, 현재 재판에서 쟁점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담당 변호사인 이재정 변호사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변호사님. 네. 왜 이 사건이 문제되고 기소됐다고 보시는가요? 사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요. 네. 이미 인터넷 언론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현직에 있던 육사 출신의 대위가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트위터 안에 흔히 트위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많이 봤을 내용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들, 그리고 정권의 문제점들, 그리고 조중동 언론과 관련된 몇 가지 멘션들을 리트윗하거나 트윗하거나 했던 한 열 몇 가지의 사례들인데요. 그 가운데서 15가지네. 예. 15가지 정도의 사안인데요. 그것들과 관련해서 결국은 정권이라고 하지만 이명박을 위시한 세력들 아닌가 해서 군통수권자인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기 때문에 군형법상의 상감 모욕죄로 처벌돼야 된다라고 기소가 된 겁니다. 근데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나 처음 이 사건 접수를 받았던 기무사에서 일반 트위터리안에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본인들은 이제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 넘겨서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한 사안이다라고 했는데요. 약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제가 기무사 그 문제 내가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보실 거죠. 네, 우선 넘어가기 전에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듣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개 좀 방송용으로 좀 선정을 해서 몇 개만 좀 읽어주시죠. 이제 인천공항 각하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이런. 각하이 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하나 볼까요? 수백억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 분이 고작 수억 때문에 내곡동 땅을 가지고 장난을 쳤겠냐는 중앙일보 논평인지 사설인지를 읽고 나니 올해도 개소리가 풍년인 듯한 전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전혀 문제 안 되는데요. 저도 이 정도 수준은 항상 쓰는데. 게다가 방금 읽으신 멘션 같은 경우는 리트윗 멘션이에요. 그래요? 근데 군 검찰은 리트윗을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습니다. 이건 자기가 공유한다는 거 아니야? 예, 법적 가치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실인식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재판 과정에 와서까지인데요. 2012년 2월 10일자 거를 보면 2010년 2월 2일 각하께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에 허덕이는 한 학생에게 등록금이 싸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염장을 지르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표현만 좀 해학적으로 표현한 거에 불과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표현의 자유 전문가. 아니요. 제가 좀 몰라서 흔히 볼 수 있는 글인데 이게 지금
뭐 어떤 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기소되는 거죠? 그 군형법에도 군인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몇 가지 범죄가 있는데요. 우리 일반 모욕죄하고 똑같아 보면 돼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런 걸 특별히 규정한 게 있는데요. 상관에 대해서 그렇죠. 명예훼손을 한 경우, 상관에 대해서 모욕을 한 경우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건 군형법 64조 뭐였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상관인가? 잠깐만요. 예. 좀 천천히 하세요. 군형법 63조 제2항의 내용을 그래도 그 시청자들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문서나 도화, 그 다음에 연설 뭐 이런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모욕죄인데 굉장히 세네요. 예. 양형이 세고 이와 관련해서 군형법 2조 1호에는 상관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해놓냐면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의문. 상관은 여기 군형법에서 대통령이 포함되는 자 명시적으로 안 돼 있죠. 그죠? 예. 안 돼 있어서 안 돼 있는데 이 뭐 군 복무 규정에는 뭐 나중에 이렇게 삽입을 했잖아요. 대통령 부분 삽입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군 복무 규정에 이런 새로운 내용을 넣거나 구체화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군인 복무 규율은 전혀 군 형법을 보충할 수 있는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대통령령인데 행정규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다 모법에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예, 어려운 말이라서 그러니까 원래 법에 없으니까 그렇죠. 재형법정주의라는 게 법의 처벌 관련 법률은 그 법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형법은 그래서 해석상 상관이 이게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하면 지휘체계에 있는 사람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건데 대통령이 일반 통수권자라서 그냥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뭐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시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것도 이걸 처벌하는 것이냐가 이제 쟁점이겠네요. 예,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군 통수권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대위가 비판을 했던 내용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정책의 담당자 그리고 선출직 최고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을 비판을 한 거거든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범위고 그다음 두 번째, 군형법이 규율하고 있는 게 대통령을 포함하는가, 상관 안에 대통령을 포함하는가인데 군 형법에서 그 민간인과 관련된 죄를 처벌을 할 때는요 별도의 규정을 둔답니다. 다시 말해서 군형법상의 모든 요건들은 군인들만을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저희 일제시대 때 쓰던 법을 그대로 차용해 온 건데요. 예전에는 문민상관, 우리 문민정부에서 알고 있잖아요. 문민상관을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뒀었어요.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은 군인만 적용이 되고 문민상관은 포함 안 된다는 게 현재 학계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전투에서 지시를 내리고, 그러니까 이 상관모독죄를 이제 둔 이유 자체가 이 군에서는 뭐 명령을 안 따르거나 그 상관을 욕보여서 그 상관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다른 부하들이 명령을 잘 안 들을 수가 있고 이제 그 기강을 지키기 위해서 기강 확립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뭐 전투와 관련 없는 그러니까 또는 실제 그 전력과 관련없는 문민상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 안 된다. 이제 이런. 이해하시기 쉽게 상관모욕죄가 어떤 사례에서 적용됐나 하면요. 이제 사적인 술자리에서 바로 위에 상관한테 술이 좀 취해서 야, 이 XX야, 너가 뭐면 다냐, 대위면 다냐, 준장이면 다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케이스를 이제 상관모욕죄로 처벌한 예가 있어요. 이것조차도 아니 사석에서 하는 얘기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라고 의견이 분분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저는 그게 말하자면 민간인을 봤을 때 옛날에 뭐 국가원수 모독죄 형식이 지금은 폐지된 그러니까 군에서는 아직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상공화국 때 있던 규정이 이미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면서 없어졌는데
군대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면 새로 만드는 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 여기 공소되어 있는 게 15개의 그 트위터에 보니까 군 명령 복종 관계에 관련된 글은 하나도 없네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그러면 이게 군형법을 빙자해서 말하자면 비판적인 일반 국민들의 비판적인 발언 자체를 문제 삼기 위해서 어거지로 기소한다는 성격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뭐 일반 국민이라기보다 이제 군인들, 군인들의 일반적인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그 군인들은 이러이런 책은 읽으면 안 된다. 그렇죠. 군원서적 리스트. 그것도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은 그런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가 있지만 군부대에 들어온 이상 그런 책은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이러이러한 사상을 북돋는 그런 책들은 읽으면 안 된다. 이거하고 이제 맥락이 좀 비슷하다 부분. 우리 박 교수님 그 문제는 그 사건도 재미있고 논란이 많은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또 다시 한번 다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무사가 이 증거 자료 중에 기무사가 관여를 수집한 관여 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이 변호사님이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처음에는 기무사가 수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얼마 전 기일에 기무사가 수사를 해왔다라고 확인서를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인들이 언론에 공표를 할 때는 이 사건은 기무사나 군검찰이 먼저 나선 게 아니라 이 대위하고 이제 트위터리안이 설전을 나누다가 기무사에 제보를 했고 기무사 본인은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검찰이 넘겨서 군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록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트위터리안하고 설전을 했다는 게 2월 2일입니다. 죄송합니다. 3월 3일입니다. 그런데 증거물 출력되면 보통 인터넷 출력하면 날짜 나오잖아요. 그 날짜가 보니까 2월 초예요. 2월 2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트위터리안이 그렇게 제보를 하기 전에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거 누가 출력했냐 다그쳐 물으니까 군검찰이 본인들이 안 해서 모르겠대요. 그러면은 누가 했는지 데려와라 라고 했더니 기무사 대위의 확인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튼 기무사가 하는 게 왜 중요한 겁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잠깐만. 기무사가 예외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국가보안법이나 간첩, 내란 외환죄 이런 부분만 갖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수사를 하면 위법한 수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법 위반의 수사죠.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증거는? 맞습니다. 국민들 모두 알고 있겠지만 위법 수집 증거는 우리 형사소송법 증거 능력이 없게 되잖아요. 그걸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아쉬워요. 이거 법리 다툼을 통해서 판단을 받고 싶은 거지. 이 증거가 하나같이 위법 수집 증거라서 증거 없어 무죄는 되고 싶지 않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좀 합법적으로 수사를 하시지 그랬습니까? 정정당당하게 본안에서 이기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증거가 무효가 돼서 무죄 받고 싶지 않다. 어쨌든 기무사가 수사를 했고 그것은 위법하다는 걸 확인받는 것도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공판 준비 기일을 비공개로 해서 이것이 기무사가 위법 수사한 부분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좀 꺼려해서 한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던데, 이 변호사님도 좀 지적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게 보통. 사실상 또 공판 기일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공판 기일이 길어진다든지 증거가 많다든지 이럴 때. 쟁점 정리하는 거죠? 쟁점을 정리하는 건데, 느닷없이 공판 준비 기일을 잡길래 왜 이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판 준비 기일은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게 보다 용이해요. 그냥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추상적이에요. 근데 재판 같은 경우는 비공개를 할 경우에는 요건을 엄격하게 한정해놨고 그 다음에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공판 준비 기일을 잡고 그 기일에 바로 그 확인서가 제출이 된 겁니다. 법정에는 또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히 국가 권력을 통해서 수사를 하신 기무사 대위. 보통 이제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면 나중에 이제 본 재판에서 증인은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고 했고 저희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부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고 일면 예단을 보여주신 거죠. 아니,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위법수집 증거인데. 아니, 군형법, 군사재판도 기본적으로는 형사소법을 준용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예. 심지어 그 확인서를 제가 부동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검찰이 이거 증거입니다 하고 냈을 때 부동의를 하면은 보통 그 증거 작성자를 불러서 쓸데없는 증거인데도 검찰은 절대로 증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증인을 끝까지 불러요. 그렇죠. 근데 증거를 철회해버린 겁니다. 그래요? 저희는 제가 부동의하면 증거로 부를 줄 알았더니 철회를 해버려요. 아니, 이거 증거 쓰셔야죠 했더니 안 쓰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증인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청 증인으로 안 나와서 변호인이 증인 신청하니까 안 나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 그리고 기무사에 이게 참 군사법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판사님께서 언뜻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기무사에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하는데 아니, 대통령을 이렇게 험담한 거는 방첩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방첩 활동 일환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혹시 어떤 근거로 재판장이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뭐 국가 원수를 모독하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사고방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얘기가 기본적으로 아닐까 생각을 하네요. 이 재판장의 법적 근거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간첩이 누군지 모르니까 간첩의 대통령을 가장 최소 공배수가 대통령을 싫어한다. 대통령 우선 싫어해야 되고. 어쨌든 자기들 수준은 몰라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수사 수준으로 그렇게 관여하고 사찰하고 증거 만들고 더군다나 첩보 활동이 아니라 수사죠. 이거는 뭐 트위터 계정을 뒤진 수준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트위터 이거를 증거 철회해버리면 지금 검찰이 군검찰이 입증 책임 유죄 입증 책임이 있을 텐데 곧바로 공소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확인서만 증거 철회를 한 거고요. 자료 제출한 거는 이게 좀 법적 용어로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증거물인 서면으로 바뀌었대요. 물인 서면. 증거물이라고 하면은 물증. 네, 물증이란 뜻이에요. 서면에 내용이 필요한데 물증이라는 거예요. 휴지통에서 주셨을 수도 있고 하여간 그냥 그렇죠. 물건 자체로만. 어쨌든 저는 하여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규율도 중요하지만은 일반인들이 최소한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도 못 누리고 있다는 실상 자체가 좀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박 교수님 좀 물어보실 거 있으면 좀 더 물어보시죠. 전원책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사건에 대해서 상관모독죄 적용은 안 되고, 징계 정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징계와 관련해서는 이게 뭐,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굳이 이 강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군인이 복무하는 데 있어서 뭐, 좀 지나쳤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징계 절차에 가서 가부를 따져볼 문제죠. 거기서도 이제 적절한 수준의 징계가 됐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얘기할 기회를 좀 잡으려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도 게리 스타인 상병이라는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비난하는 그 페이스북 코멘트 때문에 내부 규율을 받았다. 그러니까 불명예 제대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징계하면 되는 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돼서는 저는 징계돼서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스타인 상병 사건 가지고 이런 징계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인 상병은 미국의 티파티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극우 정치 집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티파티의 어떤 군대 내 조직, 군인 티파티를 조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인 티파티 페이스북 페이지에 많은 우파 군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글을 남기고 이렇게 했던 거고, 이 재밌는 건 참 군 내부에 티파티가 창설돼도 징계를 안 당할 정도로 사실 군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계속 보장이 됐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지금 근무 중인 해병대원으로 말하는데 오바마 연 먹어라, 대통령의 모든 명령을 거부하겠다, 명시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제 그 외에도 2006년도에 그 부시 정부가 그 이라크 전쟁 벌였을 때 배치 명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그 어렌 와타다 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부시 정부가 그 이라크전을 시작한 게 그 미국 헌법을 위반한 왜냐면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는 허위 주장을 퍼뜨려서 그거 가지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그때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위헌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하면 전범이 된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부시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도 이분 처벌도 안 됐고 징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사례를 가지고 전원책 변호사님이 이 상관문서 적용 안 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는 이제 고마운데, 그렇다고 또 징계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또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 재판은 다음번부터 이제 정인신문 본격 재판이 시작되는 건가요? 본격 재판이 아니라 이제 결심입니다. 이렇게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증인 조사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요. 그냥 법리 판단만 하시겠다. 나머지는 트위터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변호사님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참, 재판부도 아니면서 국방부에서 대변인톡에서 엄벌을 천명했습니다. 그 재판부 판사가 아직 판단도 하기 전에. 근데 그 엄벌을 천명한 게 사실대로 드러난다면 그야말로 군사법원은 무용한 거지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실제 예측하기로는 그런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엄벌되지 않을까. 무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 1심에서 무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사 재판은 좀 일반인들 설명해서 1심에서 항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고등군사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야지만 민간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그것도 설명드리면 좋겠는데요. 3명의 재판부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중에 재판장은 법률가가 아닙니다. 군인이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령관들이 보통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피고인을 보통 이제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상관으로서 부하대하듯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요. 군사법원에 대한 만약 이 사건 결론이 비관적으로 나게 된다면 군사법원에 대한 재고의 논의도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판결을 나시면 우리 한번 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트위터에서 질문이 좀 올라와서 이건 저한테 한 것 같은데 다 이 변호사님 건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가석방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정봉주 전 의원 본인도 그러고 저도 그런데 가석방은 원치 않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 판결의 근거 자체가 BBK 가짜 편지를 근거를 통해서 근거 중에 일부가 무너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사람을 다 기소를 하지 않고 유독 정봉주만 했던 거 차별적 기소고, 또 무엇보다도 정봉주 전 의원이 억울하게 감옥 살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의원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석방이 아니라 8.15 때 특별 사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진수 가석방은 MB 재임 중에 친인척 관련 비리자들의 사면 복권까지 모두 끝내려는 정치적 수준 아닌가요? 질문의 어투가 김어준 씨가 넣은 게 아닌가.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오늘은 좀 지난번보다 좀 재밌었죠?
예, 예. 지난번에 제가 나왔었는데 저보고 지금 지난번보다 재밌었냐고 물어보시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은 어땠어요? 예, 좋은 기회 주셔서 저희 사건 관련한 설명도 하고 또 우리 검찰 개혁이든지 그 밖에 얘기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은진수 가석방의 문제점 그리고 정봉주 특별사면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특별히 오늘 이재정 변호사님을 모시고 그 MB를 비판한 육군대위의 상관모욕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와 박경신의 검찰개혁 제5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와 박경신의 검찰개혁은 앞으로 격주로 진행하기로 했죠. 그랬나요? 예. 합의가 안 됐어요? 네. 상의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음 주에 만날지, 그 다음 주에 만날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가 하여튼, 하여튼, 다음 주에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볼 때까지 인사를 하시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둘이서 하니까 훨씬